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를 둘러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싸움은 관측용 UAV와 포병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우위에 설 것이라고 영국의 더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뛰어난 포병 부대가 키우 방면에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며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의 대포를 많이 들여왔지만 분산된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우크라이나군 자르주니 총사령관도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둔화시켰지만 러시아군을 최종 진압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포병 부대이고 러시아군 부대를 파괴한 것은 대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국 왕립방위안전보장연구소에서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사무엘 크라니 에반스도 NLAW나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에 주목받기 쉽지만 러시아군을 가장 많이 파괴한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대포라고 말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대수롭지 않으며 단기간에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UAV를 이용한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미션을 무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전쟁터의 안개에 휩싸인 전장으로 나아갔지만, 반대로 ISR 미션을 중시한 우크라이나군은 UAV와 포병 전력을 조합해 효과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두 나라의 포병 부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러시아군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지자 전투 방식을 변경하여 지난 3월 하순 이후부터는 UAV를 이용한 ISR 미션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 국가가 공급한 수천 발의 휴대용 미사일과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육안으로 하늘을 감시하고 있어 전장에서 저공을 비행하는 러시아의 엘레론 등의 UAV는 줄줄이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미사일에 먹잇감이 됐고, 러시아군은 75일간의 전투에서 377대의 UAV를 잃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동부전선 전투에서도 러시아군은 관측용 UAV와 포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를 착실히 준비하여 드디어 동부전선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는 나토 규격인 155mm 유탄을 사용할 수 있는 M777 총 100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 12문, 독일과 네덜란드는 PZH-1000 총 1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는 GPSU도 사거리 연장탄인 엑스칼리버 포탄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전장 인식력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전자전장치와 GPS 방해장치, 그리고 카운터 드론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제 EDM-4S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EDM-4S는 러시아의 엘레론 UAV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용 드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나토 규격인 155mm 유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탄포나 자주포, 사정거리와 명중정밀도가 뛰어난 엑스칼리버 포탄, 그리고 RQ-20이나 플라이어와 같은 군용 규격의 ISR용 UAV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UAV를 방해하는 장비가 잘 작동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포병 부대의 차이는 더욱 커져 러시아군은 손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관측용 UAV도 러시아군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미국과 영국, 덴마크와 터키, 폴란드와 덴마크가 군용 규격의 UAV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고, 서방 세계에서 제공한 상용 드론 제공수까지 포함하면 러시아군에 파괴된 UAV의 손실분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육군도 오를란텐 UAV를 1000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양진영 모두 관측용 UAV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보다 효과적으로 전장 인식력을 확보하고 포병 부대와 연계할 수 있느냐인데, 영국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관측용 UAV와 포병 전력의 조합이 러시아군보다 한 수 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의 해외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지난 11일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나토 가입을 원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방문하여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군대를 파견해 방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유럽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는 안보 체제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달 말에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는 만약 양국이 나토에 가입하면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가 5월 중에 나토에 가입하여 가입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정식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빨라야 12월이므로 나토 가입 신청 후 모든 절차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이 두 나라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즉, 가입 신청 중인 국가에 대해 나토는 집단 방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안전보장에 관한 확약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에 관한 의무와 협력은 다르다며 제3국의 미군의 방위 의무를 제공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 중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더라도 미군을 파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한다면 러시아는 두 나라에게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도 지난 11일에 양국을 방문해 나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을 커버하는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마도 협정에 따라 양국에 제공되는 상호방위 내용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영국의 더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협정 발표 회견에서 만약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영국은 양국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양국 방위를 위해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요청하는 것은 양국의 자유이며 우리는 그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고 영국 언론도 이번 협정에 대해 영국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슨 총리가 회견에서의 발언을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강한 자세로 양국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을 커버하기 위한 안보협정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마도 영국은 이번 협정에 대해 러시아가 상호방위의 의무화인지 단지 두 나라와의 협력인지를 알지 못하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러시아가 영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토 가입 절차를 마칠 때까지 스웨덴과 핀란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발표한 안보협정이 나토 가입 절차를 마칠 때까지 양국의 독립유지와 주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영국과 프랑스의 대지 및 대한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식입니다. 작년에 호주의 어태급 잠수함 취소 여파로 개발협정 서명을 미루던 프랑스가 영국과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협력해 본격 개발로 전환되었다고 영국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하푼과 액조세 및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마하 5로 순항하는 FCASW 개발을 계획했으나 작년 호주의 어태급 잠수함 취소 여파로 프랑스가 개발협정 서명을 연기하여 언제 FCASW 프로젝트가 본격 개발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의 하푼 대함 미사일은 곧 운용 능력 보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국은 2023년에 하푼을 퇴역시키고 2030년경에 FCASW를 실용화할 때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슬램 ER과 블루스피어 등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의 FCASW 프로젝트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영국은 프랑스와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극초음속으로 작동하는 대지 및 대함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의 FCASW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한 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 등의 여러 의문이 생기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항공기와 수상함정 및 잠수함 등 멀티플랫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한 개의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던 FCASW 프로그램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과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 등 두 종을 개발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최대 마하 5의 MZ를 탑재한 미사일 개발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FCASW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대함미사일과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의 두 종류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FCASW 프로그램을 더욱 미스터리한 프로젝트로 변모시켜버렸습니다. 도대체 영국과 프랑스의 FCASW 프로그램이 어디로 나아갈지 총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